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계절을 보면은 봄의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전국 정치권 상황을 날씨에 비유하자면 폭풍 속으로 회오리 바람 속으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르긴 하지만요. 들여다보면요. 매일매일이 심상치 않은 날씨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요. 원전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이제 4달이면 출범하죠. 원전 18기 수명 연장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방향을 다르게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이걸 조정해서 만료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미리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원전수를 10기에서 18기로 늘린다. 좀 더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어제 이 내용으로 정치권이 발칵했죠. 자,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그리고 법사위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탈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장이라는 거죠. 자, 민주당이요. 검수완박 법안 강공을 하고 있는데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래 뭔가 법사위 이 여당목, 야당목 이러고 있는데 요거를 뭔가 살짝 만져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요. 개혁 명분 퇴색됐다. 꼼수다. 이런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지금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아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사고 그리고 외고 뭐 이른바 특목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안 없앤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2025년까지 모두 폐지한다. 사실상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런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수위 현행 유지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은요. 이건 정부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어제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가까이 있다. 이래서 지금 의미를 부여를 받는 건데 여기 보겠습니다. 운동장을 되찾은 아이들 4달부터 전면 등교.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싣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박상한 당연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이슈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꼼수 그렇습니다. 위장 탈당 얘기입니다.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숫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사위 내외에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이런 꼼수까지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제 타격. 이 내용만 딱 보면 이게 혹시 무슨 북한? 아니면 안보, 국방 이런 게 풍기는데요. 이게요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공천 배제 결정을 했거든요. 내부에서 뭔가 내용이 짙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선제 타격을 한 셈이다.
그 누구는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선택하라. 물음표죠.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요.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동의 받고 싶거든 다른 장관 후보자들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이런 분위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스크 충돌입니다. 정부 지금 방역 완화 조치하고 있죠. 그리고 마스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내달 초부터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인수위가 어제 정면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충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민주당에서 있었던 이른바 위장 탈당. 뭐 오늘 언론들은 꼼수에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기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원 탈당, 물불 안 가리는 검수완박 꼼수다. 제목이 굉장히 날석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뭔가 여기서 좀 뭔가 있었어요, 일이.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반대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게 변수로 떠오르자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법사위 내부에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뭐 법사위 안에 있는 건데요. 셀프 소집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반기 들자 민영배 의원 탈당 그리고 안건조정위의 배치 그리고 검수완박 폭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뭔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후에 결정이 된 뒤에 뭔가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연속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로서는 만약에 안건 조정 소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제 양양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뭐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원내 지도부에 본인의 이런 이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 지도부는 또 이 상의와 이제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이 개인적인 그런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의 선택을 수용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홍구 민주당 원내대표가 뭔가 대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탈당. 근데 이게 위장 탈당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박찬 교수님, 좀 쉽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동물 국회, 예. 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막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에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예. 3대 3의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90일 동안 심사를 좀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게 3대 3, 그러니까 똑같이 숫자를 준 거군요. 여당이 3이면 야당, 전체 야당은 뭐 여러 정당이 있는데 거기도 세 자리를 주고 그래서 그렇죠. 논의를 하라.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4월 말까지 법안이 처리되려면 예. 상임위 이제 최종 관문을 통과를 해야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안건조정위에서 여당이 예. 숫자가 많아야 예. 빠른 시간 내에 90일 동안 거기서 안 머무르고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에서 그냥 의견이 맞서게 되면 90일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90일을 머물게 하지 않으려면 예. 4대 2를 만들어야 되는데 6명 중에서 4대 2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안건조정위는 3대 3인데 이 무소속을 갖다가 야당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 지금 현재까지는 양양자 의원 한 분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당연직으로 그 야당목 한 명 몫으로 예. 안건 조정에 들어가는데 예. 근데 문제는 양양자 의원을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무소속으로 앉혀놨는데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서 아, 그것도 뭔가 그 사이에 조치가 있어서 또 그렇죠. 글로 들어가게 됐군요. 그냥 원래부터 있던 분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편법을 써가지고 그럼 그걸 사보임- 가지고도 또 꼼수라 그랬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편법을 썼는데 예. 문제는 양양자 의원이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좀 속도 조절론 입장을 펼쳤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군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빨리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올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급하게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민영배 의원이 그 야당 몫으로 또 사보임으로 들어가서 그럼 양양자 의원이 있던 그 자리로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다시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그럼 숫자가 이제는 4대 2로 숫자가 4대 2가 되니까 아. 빠른 통과가 가능하겠죠. 법사위에 빠른 통과. 그러면은 그 안건 조정위에 90일 동안 머무르지 않고 바로 지나갈 수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다. 네.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그 개정안 때도 예. 민주당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오. 한 번 쓸 때는 그게 편법이고 꼼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법이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안건 조정위를 설치한 그 취지가 취지 없어지는 자체가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꼼수다, 폭주다, 위장 탈당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지금 오늘 표현이요. 저 윤용걸 전 대표님. 네. 이걸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저는 논두렁길을 예. 시속 30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논두렁을 300km로요? 네, 시속 300. 그럼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논두렁이? 논에 처박히는 거죠, 차가. 네, 지금 학교 앞에서는 30km 이상 못 달리고 예. 속도 제한 엄격히 하는데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꼼수, 또 암수, 속임수, 암수, 아. 예, 이게 또 자충수. 자충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니까 자충수가 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또 뒤통수. 이게 계속 이런 수를 편법을 쓰는 거죠. 수긴 수인데 이게 다 좋지 제대로 된 않은 수가 아니죠. 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민주당이 얻는 게 뭐겠어요? 저는 세계를 잃어버린다고 봐요. 예. 민주주의가 파괴돼요. 예. 옛날 자유당 때 4.4.5입 개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요. 아. 과거에 JP 때 의원 꼬기는 좀 했어요. 예. JP 쪽이 국회의원이 적어서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의원 꼬주기는 했는데 그 정도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자당 의원을 탈당시켰는데 그 사람을 또 무소속으로 해서 또 안건 심의를 한다. 예. 이게 양양자 의원 사보임 할 때부터 꼼수에다가 민영배 의원 탈당도 또 꼼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안건 소위는 나이 많은 사람이 좌장이거든요. 예. 대삭 바꿔서 저 46년생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또 글로 또 보냈어요.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되니까요. 아니 바둑에서도 왜 묘수 3번이면 패한다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패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또 포기하는 게 범죄 수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6대 범죄나 수사 올 예. 수도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경찰에 바로 갈 수도 없고 예.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그 금융 감독원에서 했다. 예.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할 데가 당장 없습니다. 공정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범죄 수사가 수도이 되고 또 하나 민주당이 포기한 게 저는 지방선거를 포기했다고 봐요. 예,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렇게 폭주해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 줄여서 예. 제 궤도로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예. 그게 서구에서도 많이 하니까 예. 그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6개월 말미를 둔다든가 예. 하면 되는데 지금 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예? 그 전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일이 꼬이고 꼬이는 그래서 거죠. 야당 예. 쪽에서는 이거 혹시 뭐 정권 이후에 어떤 수사 상황 이거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노리는 건 두 가지죠. 정치 보복 수사.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맞고 또 하나는 문재인, 이재명 지지층을 단결하는 거 뭐 두 가지 목적인데 제가 보기엔 그 두 가지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넘어갔는데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대변인 통해서 국민소통수석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속도 조절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 빠지는 모양새니까 너무 무한 질주하는데 그 끝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성과를 얻기 어렵다. 조은현 왜 보수의 생각법 쓴 바둑 기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아플수록 복귀하라고. 야. 바둑 돌 때 지면은 눈물 흘리면서 외전나를 복귀한대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게 내로남불, 오만, 독주 이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 실패에서 하나도 안 배우고 똑같이 또 따라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박찬희 교수님, 이게 무리수로 지금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수로 보이는 내용을 밀어붙이는 거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뭘 의식한 겁니까? 뭐 지지층의 요구이기도 하지만은 현실적인 또 측면이 고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예.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100% 확실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죠.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한테 그 법안이 가서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20년 동안 민주당이 꿈꿔왔던 검찰 개혁의 이제 완결판을 쓰기 직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 되는 예. 민주당이 막판에 이게 어그러지게 생겼으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권에 이제 신여권에서 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테니 충분하게 좀 논의하자 이런 타협의 어떤 공간이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이 아닌데 예. 지금 양쪽이 지난 대선 때부터 정면 충돌을 해왔고 예. 한쪽은 소위 말해서 수사하겠다, 적폐 수사하겠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검찰 도저히 그만 놔둘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럼 다음 기사는요. 국민의힘 반응을 좀 적고 있죠. 보겠습니다. 자, 다 계획이 있다더니 막장 탈당극이다. 여기 또 막장, 꼼수, 폭주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아니 이거는 4452 버금가는 행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정의당은요.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이렇게 또까지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민영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자, 김재섭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자, 민주당이 이 정도로 뭔가 꼼수, 막장, 폭주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데도 이 정도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180석의 거대 그 몸집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 먹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건 조정위도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민주당이 앞서서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지만은 이런 말 그대로 힘자랑, 덩치가 크다. 나는 힘을 쓰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이 힘자랑 때문에 이 국민들께서 심판을 좀 하신 면이 좀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21대 국회가 처음 우리가 이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대개 야당 몫으로 배정된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절대 양보하지 않아서 모든 상임위 위원장들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만 복귀를 좀 해보자 그러면 위성 비례정당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는데 사실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문제를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언론중재법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번 그때는 무소속인 분을 야당 몫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예.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몫으로 김의겸 의원을 집어넣는 그런 꼼수를 또 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꼼수가 계속 반복되고 힘자랑이 되고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예.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했다라는 식으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당장 저희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이 불법 아니다라는데 그 메시지를 내니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 아니면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똑같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언론중재법만 보더라도 본회의에서 입법 중단이 됐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했었고 모든 국제사회나 시민단체들도 언론중재법의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한 호흡 거르고 본회의에서 입법 중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것 혹시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사실은 정면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타협안, 중재안 이런 걸 낼 수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예. 야양자 의원도 사보임, 그다음에 갑자기 민영배 의원 탈당 이 정도의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형태의 밀어붙이기라 그러면 예. 본회의에서도 사실 저희가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필리버스터만 해도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180석이 딱 채워지면 예. 필리버스터도 막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중단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대충 180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리버스터까지 막아버린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께 호소하고 읍소하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예.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다.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것 말고는 사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목소리를 좀 담고 있죠.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위장탈당, 사보임 꼼수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지금. 여기 보면 뭐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맨 아래쪽에. 비판을 하면서 나온 표현들인데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뭐 경악도 있네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 형태 변호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옵니까? 아니면 거의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게 대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금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양양자 의원. 여기 이제 약간 좀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목소리를 담았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양양자 의원의 저런 생각을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사보임까지 해서 사실 그것도 꼼수라고 지로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왜 그러냐면 보통 사보임 한다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게 마련이고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입장이 바뀐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 그런가요? 어찌 보면 된 겁니까? 어쨌든 이제 요구를 먹게 생겼는데 예. 한 번 먹을 요구를 지금 두 번 먹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미스인 것 같다 이런. 두 번째는 더 복잡한 과정으로 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복잡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뭐 타협의 여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 거부권 행사 않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검찰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대배심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사권 없어도 뭐 수사 지휘권을 남겨둔다든지. 그렇죠. 검찰총장이 그런 중재를 그렇죠. 국회에서 좀 얘기했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6대 범죄 뭐 없애면 굉장히 뭐 큰 게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한 250만에서 200만에서 250만 건 됩니다. 근데 6대 범죄 수사건이 검찰이 하는 거는 한 4천에서 5천 건이에요. 0.2%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한 걸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수사권이 남아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예. 권한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어쨌든 그럼 그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 정도 안건이 중재안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좀 그 대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에서도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옛날에 의학 분업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 갔거든요. 예.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영장 청구, 경찰이 청구했을 때만 영장 청구할 수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고소인이 이의 제기했을 때만 뭐 보완 수사를 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법안이 완전 뭐 무결한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은 아까 김재호 위원장도 그렇고 뭐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약간 김재호 위원장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는 그 쉽지 않다 그러는데 예, 발언께 드릴게요. 김재호 위원장. 이제 협상의 여지가 그 앞서서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원체 적었다. 큰 의미가 없다. 실무상에서는 예. 큰 의미가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0. 몇 %,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찰들이 했던 수사들을 저희가 복기를 해보게 되면 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된 사건, 윤미향 의원 이 후원금 횡령 사건 등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예. 검찰이 지금 해왔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지금 경찰한테 전부 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가 적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검찰에서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아무리 수가 적다고 해서 이것마저 뺏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이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대 사건, 뭐 중대 범죄로 의심이 되는 사건들, 뭐 이런 걸 다룬다는 거네요. 예, 형우택 변호사. 이게 왜 논란이 되냐? 저도 뭐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기본 안 푸니까 무혐의 해준다. 그거 누가 동의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장관 가게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아니, 부인은 주가 조작은 소환도 안 하고 뭐 산업부 장관 그 뭐 대법원 기다렸다는데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갑자기 수사 시작하고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처럼 공정하냐? 이걸 그렇죠. 묻는 거네.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과연 공정하게 쓰고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요한 수사다 그러면 왜 이런 중요한 수사는 왜 안 하느냐 말이죠. 거기에 논란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지점이 지금 들으셨죠? 다르잖아요, 지금. 두 분이 각각의 정당에 소속돼 계시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잘 안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다음은요. 민주당 역시 뭐 내부 상황인데요. 이제 지방선거 관련 공천,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복귀 반대파가 지금 선제 타격을 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한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또 친명 반명 갈등인가? 친명 반명. 그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 상임 고문과 가까운 쪽과 안 가까운 쪽이 지금 싸우는 거다. 뭐 이렇게 또 보네요. 좀 더 보죠. 자, 여기 보면 공천 배제 후폭풍인데 지금 뭐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관위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윤호중 공동위원장은 박영선 전 장관을 만나서 출마 권유다. 그리고 지금 반명 측은 경선 땐 친문 집단 발발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천 배제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또 경선으로 가게 되면 이건 또 문제다. 뭐 또 싸움이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설명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어제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윤리감찰단의 이 전략 공천심사위원회의 이 결정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직권 명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려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좀 깊이 숙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로 우리 비대위원들이 전부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한 게 이게 내부에 이제 알려졌거든요. 어떤 발표 전에. 그러니까 그거 찾아내라는 거죠. 왜 이게 유출이 됐는가. 그리고 어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당 지도부가 뭔가 논의했는데 뭔가 결론이 안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사도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싣고 있네요. 공천 배제는 선제 타격이다. 여기서 이제 선제 타격 얘기가 오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공화국을 따라갑니까? 지금 유출 그거를 따진답니까? 정말 이 본말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된 얘기다. 유원혁 위원장. 자, 박지원 교수님, 이게 단순하게 서울시장 후보 정하는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 이상으로요, 지금요.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복귀 등판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뭔가 당이 갈라지는 모습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예. 집안 단속이 잘 안 되는 거를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천 문제 가면은 그것의 본질이 좀 더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리더십이 예. 지금 그 어느 쪽도 쥐고 있지 못한 상황이 뚜렷이 보여요. 아, 그럼 있기는 있지만 뭐 공백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확실히 진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쪼개져 있습니다. 아. 권한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예. 책임도 아무도 안 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비대위라는 게 만들어지면 예. 비대위에 힘이 실리게 돼 있어요. 통상 비대위원장이 꽉 잡고 가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은 비대위, 그다음에 공관위, 그리고 원내 지도부 다 따로따로고 예. 서로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모릅니다. 혹시 서로가 또 이게 뭔가 계열이 다른 거 아닙니까 또? 뭐 그게 꼭 개파뿐만이 아니라 예. 이렇게 그 부처마다 그러니까 당 내에 부서마다 다르고 예. 그리고 개파마다 또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예. 이 소위 사실 서울시장 선거 간단합니다. 전략공천 좋은 사람 데려와서 전략공천 하든지 예. 아니면 있는 후보들 경선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예. 새로운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 데려올 사람은 마땅한 사람이 없고 예. 그렇다고 그냥 가자니 혁신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 뒤에는 또 정치 교체를 주장했던 세대 교체를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의 어떤 힘을 입은 친명계가 있고 거기에서 다음 총선 때 밀려난 거를 우려하는 예. 또 반대 세력이 아직은 아니야. 이재명계가 장악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돼. 아. 이러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물밑에 있지만 예. 아직은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소영길 전 대표가 뭐 선제 타격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소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공천 배제된 게 이재명 전 후보를 뭔가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은연중에 지금 본심이 한번 나왔어요.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지금요. 은연중에 본심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예. 뭐 당내에서 이게 지금 뭐 처리 해결 못할 정도로 지금 뭐 골이 깊거나 그런 예.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심상치 않은 분열이긴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쪼개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분명하게 보이는 거 예. 세대 교체가 앞으로 진통이 굉장히 심하겠구나. 그리고 세대 교체의 명분과 이걸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이제 엿볼 수 있겠죠. 정우택 변호사께 어려운 질문 두 가지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럼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자꾸 이재명 전 후보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이 사안에서. 그럼 이재명 전 후보는 이른바 정치권으로 다시 등판, 복귀 한다면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 두 가지입니다, 지금. 뭐 첫 번째 질문 이제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예, 이거 어떻게 결정되는 말씀드리면 겁니까?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결정이 안 될 왜냐하면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공관위에서는 전략직으로 지정했지만 예, 전략 최종적인 선거고요. 결정은 비대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비대위에서 어제 결론을 못 내렸고 아.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하는데 오늘 아마 비대위 한다 그러면 전략 그 공천위에서 결정한 전략직으로 서울을 전략직으로 한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나 뭐 박주민 의원들을 컷오프 시킨다는 거를 확정 지을 거냐 말 거냐 그거 최종 예. 권한은 비대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위에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 이기고 다른 분이 나오면 뭐 진다든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안 나오고 말씀처럼 제3의 후보가 누가 있어서 예. 이분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길 수 있다든지. 이길 수 있든지. 그러면 이 논의가 생산적이에요. 근데 아닌가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나와도 지금 지는 결과로 나오기 아,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 이겁니까? 그렇죠. 10% 이상 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어찌 그럼 왜 보면 이렇게 다툼이 그러니까 후보가 벌어지는 되는 게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후보가 되는 것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거든요. 선거라는 예. 건 이겨야 되는 거고 서울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에도 졌고. 그러면 이 논의가
어떻게 하면 서울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이길 만한 후보를 어떻게 모셔올지 거기 가야 되는데 누구 특정인을 배제하고 넣고 이걸로 가는 게 저는 그러면은 안타깝다. 지금 형구대 변호사 설명대로면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실익이 없죠. 그 왜 싸웁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 명분 없는 어쨌든 다툼인 것 같이 보여서 안타깝고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이재명 고문이 언제 복귀할 거냐. 예. 대체적인 분들은 아마 이제 전당대회 이번 지방선거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서 뭐 보궐에 나온다든지 이거는 좀 뭐 이르다는 보궐선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지금. 이른 것 같고요. 아마 전당대회는 저는 아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그럼 8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전당대회 나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아마 좀 이제 논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그거를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보궐선거 출마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서 유세를 도와준다든가 뭔가 역할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 예.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당내 분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특정 주자를 뭐 밀어주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황이 조금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 지방선거에서 뭘 도와주기는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뭐 복귀 문제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대표가 나갔을 때는 뭐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다른 분이 나갈 때 지원 안 해주면 아 이게 결국은 그런 문제였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오히려 거라서 또 오해를 내용이 살 더 여지가 심해질 있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좀 저는 오늘 비대위가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뭐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지금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가요? 그런데 뭐가 확실하다면, 이길 수 있다면 더 다툼이 치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왜 싸우냐 지금. 정구대 변호사는 모르겠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차기 정부 내각에서 일을 하실 분들 좀 다 정했잖아요.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시작이 될 겁니다. 이 후보자들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병역 재검. 어제 이제 정 후보자가 뭐 재검 얘기 이런 걸 꺼냈어요. 수일 내로 재검 받을 의사 있다.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장학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또 뭔가요? 또 새롭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정 후보자는 뭐 계속 연장선입니다. 지금 자녀 문제, 뭐 편입학 문제, 그다음에 병역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쭉 갔는데 여기 보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을 때 본인이 맡았을 때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과 관련돼 있는데 우리나라 쪽 정부 쪽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새는 섞어서 같이 장학금을 준다는 거죠. 한 1억쯤 된답니다. 장학금 받은 규모가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또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군요. 또 무슨 찬스 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거군요. 여기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 표현은 대부분의 후보자가 쓰는 표현이군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속이에요, 무속.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 무속 논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글 같은 게 뒤늦게 좀 회자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무슨 뭐 점, 뭐 꿈, 해몽 뭐 이런 게 나오나 봐요. 여당에서는 제보가 쇄도한다. 그러자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그저 명리학에 관심을 둔 것뿐이다. 그거에 대한 관심, 뭐 보통 수준의 관심일 뿐입니다. 또 이렇게 좀 해명이 있습니다. 무속, 이게 또 대선 과정에 등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러면 어제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브리핑 기자회견 통해서 좀 설명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조용헌 동양학자 칼럼니스트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의 무속과 주술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부인까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이게 민주당에서 요걸 좀 파고드는 모양새거든요.
대선 때 사실 윤석열 당선인을 둘러싸고 이제 무속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걸 다시 상기시키려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랑 연결시켜서 예. 한덕수 총리 후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그 연결시켜서 공격을 하겠다는 그 거죠. 청문회도 이게 또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무속에 대해서 그때도 윤석열 후보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한덕수 총리 부인 공통점이 있죠. 두 분 다 자기 주도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옛날에 주미 대사 할 때도 주미 대사가 두 분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죠. 아. 근데 이제 무속이다, 똑같아, 점술이다, 또 하나는 명리학이다 했는데 명리학 하면 좀 뭐 괜찮은 거가 학문 같고 예. 뭐 무속이다, 점술이다 하면은 굉장히 또 예. 밑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뭐 어디 가서 공공기관 시설에서 뭐 구술했거나 뭐 그 이런 정도면 좀 문제가 되지만 예. 자기의 운명을 좀 뭐 미리 좀 알아본다든지 명리학을 통해서 그렇죠. 좀 예. 사주팔자 보고 아.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제일 큰 고객이 기업인하고 정치인이랍니다. 아. 그 사람들은 천당하고 지옥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재벌회장이 갑자기 감옥도 가고 당선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낙선도 되고 이 기복이 심해서 예. 그 재밌대요. 월급쟁이가 오면은 재미없답니다. 언제까지 나 다니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강도가 다르군요. 강도가 물어보는 다른 거죠. 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청문회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그거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청문회 앞두고 예. 지금 정호영 그 후보자, 예.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노림수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정호영보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자부 장관, 예. 이 선거하고 수사하고 이제 관련되잖아요. 예. 범수 완박되면은 행자부에서 경찰 쪽 통과하니까 이쪽을 어떻게 보면 낙마시키는 게 주력이라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저 정호영은 제가 보니까 배드 컴퍼니로 벌써 한 것 같고 기업 구조 조정할 때 왜 굿 컴퍼니, 배드 컴퍼니에서 예. 부실을 거다 다 몰아놔서 그 회사 없애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포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권성동 의원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조금 국민 부정적으로 눈높이에서 뭔가 보고 얘기를 있다. 비쳤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40년 직이 아니다. 자꾸 거리 두기 하는 게 예. 정호영은 포기하는 대신에 한동훈, 이상민은 꼭 지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 한덕수 총리는 예.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장관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34명 국회 통과 안 하고 그냥 임명했어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투표가 예.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그게 쉽게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더 목표가 총리보다는 장관들, 실세 장관들 낙마가 더 목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지원 교수님, 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리거든요. 이틀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근데 여기서 또 그냥 많은 내용이 다뤄질 건데 또 기사로 또 다뤄질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근데 또 무속 얘기만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민주당이 이 부분을 뭐 제보도 들어왔겠지만 꺼낸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예. 무속 논란의 연상작용이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연장전으로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솔직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걸 가져온 건데 사실은 핵심은 론스타예요. 그러니까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자문으로 있으면서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관계고 그 론스타의 먹튀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혹시라도 뭔가 영향력 관계 뭐 이런 거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관건인데 예. 뭐 무속 논란까지 거기다 덧붙인 걸 보면 가짓수 늘리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무속이 뭐 우리가 사실은 상식 범위 내에서 예. 한 번 정도 이렇게 남편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가는 거라면 사실 이 정도까지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섰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될 수 상식적으로 있는 봤을 때 좀 지나치다면 네. 뭐 이런 걸 또 따져보고 뭐 그러겠네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네.
자, 일단 후보자들 관련 기사 오늘 뭐 이 정도 좀 나와 있고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아까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살짝 요 얘기 좀 비추셨거든요. 요 내용입니다, 지금요. 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 동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장관 후보자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이걸 연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회 의결 필요한 총리 인준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새 정부 첫 내각 견제 뜻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총리 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건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읽히죠, 지금 뭔가 연계를 시킬 듯 합니다. 자, 형택 변호사. 네. 일단 후보자, 내각의 이제 장관 후보자 다 정해졌어요. 이제 인사청문회 다 차례차례 열릴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이른바 낙마 리스트에 오른 분이 누군가. 근데 강도가 좀 다를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좀 봐야 된다. 뭐 여긴 괜찮다. 이 정도면 지금 안 된다의 명단은 어떤 분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대로입니까? 그렇죠. 뭐 아마 그게 제일 클 것 같고요. 아마 예. 다른 분들 아까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마 행자부 장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이걸 어떤 특정 뭐 목적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언론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연계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예. 한덕수 총리 자체도로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보면은 뭐 부인이 그림을 뭐 주민대사할 때 판매했다든지, 전시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또 기업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일단 그림 관련 얘기가 좀 그렇죠. 나왔어요. 항상 이제 부인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작가로 활동해오고 뭐 전시를 했던 분이면 모르겠지만 또 직업은 뭐 주부라고 이랬었거든요. 어쩌다 한번 전시하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그림도 팔렸다. 그러면 좀 그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권한을 더 이용한 청문회 때 게 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그림을 사가는 분이 유명해서 그 재산 가치가 있는 분 모르겠지만 이분이 좀 잘 나가는 분이니까 부인 그림을 사준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아니냐.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계 기업, 그다음에 뭐 김앤장, 뭐 심지어 또 저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던 땅을 팔았는데 이제 한 2배 이상 팔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리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연계를 안 시켜도 자체적으로 따로 판단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로 땅을 한 50억 이상에 팔았다는 얘기도 예. 2007년인가도 아마 나오긴 나왔었지만 그때는 청문회 직전에 막 팔은 거라 누구한테 팔았는지 아니면 뭐 얼마 받았는지 이게 막 다뤄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네. 만약에 총리가 국회 인준, 국회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럼 총리가 안 되는 거죠. 공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 공석 상태로 하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인수위법에는 아마 그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 지명자가 제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한덕수 지명자가 제청은 한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말씀처럼 냉정히 따지면 헌법상으로는 현재 총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지금 총리는 있잖아요. 지금 총리요? 그렇죠. 김부겸 총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법적으로는 김부겸 총리가 제청해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만약에 임명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죠. 만약에 총리가 아닌 분이 제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총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협조를 구할 수 있느냐는 또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임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럼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이게 난항을 통해서 계속 진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지금 그런 경우도 총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총리 지명 안 됐을 때 어쨌든 취임하기 전까지는 총리 역할을 그만둘지 아니면 뭐 총리를 계속 할지 이제 여기에도 달린 문제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리 임명 제청이 없어가지고 장관을 임명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또 약간 더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라 그러면 아마 김부겸 총리가 할 수도 있는 상황도 갈 수 있지 않나.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복잡한 상황으로 가는 갑자기 거죠. 뭐 이렇게 느껴지겠네요, 그러면은. 뭐 가정입니다만 일단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김재섭 위원장.
국민의힘도 고민 아닙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는 이분들 다 그냥 다 제대로 그냥 문제 없이 임명되길 바랄 텐데 이렇게 되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말하자면 이제 총리 인준을 이제 빌미를 삼아서 예.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저는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지금 더 방점이 있다고 보세요? 여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예. 깊이 유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 의혹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편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 예. 때 공격을 하게 예. 되면 거기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 사실관계 드러날 텐데 사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예. 굉장히 좀 헛발질인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최근에 뭐 임대차 3법 관련돼서도 예. 뭐 전월세를 너무 높게 받았다고 예.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고 뭐 농지법 관련돼서도 위반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또 그것도 아니었고.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 부분. 네네. 근데 그 이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은 납득시킬 수가 좀 없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래 이거는 좀 아니지 이제 했던 것들이 아니었기 이른바 때문에 딱 이거다 이런 건 예, 아니라는 그런 게 겁니까? 없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격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 어떤 레토릭들 수사들에 대해서만 예. 공격을 하고 있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제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 인준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이제 국회 동의, 국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를 이제 가지고 말하자면은 약간 위협, 협상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인수위법과 우리 헌법 상황에 약간의 충돌이 있거든요. 예. 이제 헌법에서는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인수위에는 사실 총리의 제청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법안으로 돼 있어 약간의 공백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사실 대통령 당선인이 마음을 먹고 강행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법리 해석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청문회 과정 속에서 당연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거기에 문제 제기하고 의혹들을 밝혀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다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밝혀내야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랑 잘 안 맞는다. 예를 들면 검수완박과 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독수 인준을 어떤 볼모를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뭐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후보자,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딱 지명을 해서 장관을 시키길 원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또 당선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연계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 인수위 뭐 정부 입장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기사 뒷부분에 좀 다뤄드리고요. 먼저 코로나 관련 내용 좀 다뤄보죠. 이런 현상이 있군요. MT. 대학생들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어요. MT 못 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일일 호프란 무엇인가? 이거 대학생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대학생 중에서 이거 모르는 대학생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봐서요. 코로나 학번을 위한 백서가 다 나왔다. 일일 호프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 백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설명이 아니라 그냥 가서 피부로 느끼면 되는 거였는데 3학년까지 캠퍼스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4학년들은 경험을 했죠. 1학년 때. 노하우를 한꺼번에 전수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토크 행사도 있다는 거예요. 일일 호프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분위기고 MT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찬영 교수님 좀 학교 계시니까 이렇습니까? 요새 좀 달라졌습니까?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 졸업여행이나 MT나 가기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총학생회나 학교 차원에서 뭐 축제를 이제 다시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체육대회를 연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축제? 네.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재작년 같은 경우 2년간 거의 비대면 수업들이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상 대학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거를 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는 위에 학번들이 하는 거 보고 밑에서 봤다가 그렇죠. 따라하면 인수인계 받아서 내년에는 내가 선배가 돼서 또 그걸 주도했는데 예.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좀 기사 나온 것처럼 복학생들이라든지 또는 4학년들이라든지 4학년들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그렇죠. 2학번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고학년들도 사실은 고학년들도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생활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예. 다들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시기만 되면 폭발적으로 행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잘 학교 측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건전하면서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이 MT 백서, 일일호프 백서 이게 어느 학교 대학에서 만든 건데 30페이지짜리래요. 그렇게까지 많이 설명하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주 사짜치 설명을 해주는가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백서가 제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돼 있는데요. 이제 걱정을 좀 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6월, 7월 코로나 새 우세종이 유행할 수 있다. 이거 뭔가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최대 2천만 명 확진될 수도 있다. 전파력이 매우 높다. 이거 새로운 변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걸린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방역을 다 풀었잖아요. 마스크 빼고 다 풀었어요,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런 기사 있죠. 마스크를 벗자는 현 정부, 더 쓰자는 인수위입니다. 지금 K방역 마침표 시기 신구 권력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마스크 문제 갖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설명 그리고 인수위의 설명이 각각 있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상중에 계신 안철수 위원장을 대신해서 코로나 대응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방역 의료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짐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잘 지켜주고 계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수위 얘기를 싣고 있죠. 인수위 섣불리 마스크 해제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 정부의 방역 완화에 제동을 건 셈인데 그리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새 정부가 판단할 것이다. 지금 정부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지금요. 다음은 만평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평 보시면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방역 완화 이런 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뭐 방역 패스 폐지 그리고 방역 조치 너무 강하고 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과감하게 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거는 마스크 착용 해제 안 된다. 격리 해제 의무 이거 상당히 이거 뭐 성급하다. 이거는 자기 정부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윤용골 전 대표님. 이게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뭐 입장은 같은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왜 생색내는 일을 문정부에서 다 하냐. 생색내는 일. 네. 그 전 정권은 좀 고통스러운 거 좀 하고 우리한테 좀 생색내는 거는 좀 놔둬라. 그러니까 뭔가 완화하고 푸는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하고 싶다. 그렇죠. 식판에 있는 거 싹 쓸어 먹으면 나 먹을 거 뭐 있냐 이거죠. 그렇게 방역 얘기하셨어요? 제한 완화하고 마스크 풀게 하고 여러 가지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2주, 3주 남았는데 새 정권에서 좀 하게 좀 놔둬라 이거죠. 혹시 너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걱정도 있죠. 예. 지금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거리 두기 완화라든지 마스크 풀기 모든 걸 해서 예. K 방역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그렇죠. 나온단 앞으로 말이에요. 1,000만, 2,000명만이 예.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루에 10만이고 전 세계 확진자의 20%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니까 이거 자칫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돼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예. 또 예민한 게 뭐가 있냐면 50조 그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문제. 예. 이거 약속은 했는데 예. 이거 이대로 하면은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좀 좋은 건 좀 놔둬서 이런 거는 좀 같이 하게 좀 놔둬라. 저는 뭐 이런 좀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방역과 과학 영역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섞여 있다? 저는 둘 다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 사실 이제 확진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예. 역대 유례 없는 확진자가 늘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확진자가 느는 상황 속에서 방역 해제를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완만하게 가라앉는 추세가 돼야 그때부터 방역 해제를 했는데 아니 또 뭐 몇만 단위로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확진자가 느는데 오히려 방역 해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확진자가 좀 낮춰지고 이래야 우리도 뭐 방역 패스 폐지를 하든 실외 마스크 폐지를 하든 예. 하는데 확진자가 계속 느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다고 생각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제였나요? 임기 중에 일상이 회복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일상이 회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확진자들 많고 여전히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무리하게 좀 해제를 해가지고 감기무량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소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까 윤영걸 대표님 생생나는 건데 왜 그쪽에서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끝내놓고 갈 거야.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요 상황이. 이런 만평이 오늘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담는 만평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사회 분야 기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제목만 소개해드리죠. 59억 보험금 걸린 동창댁 쑥떡 의문사 법원 지급 말라 제동. 53세의 친구의 자매로 입양한 뒤 1년 뒤. 뭐 보험금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형택 변호사 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이게 결국은 아마 동창생을 자매로 입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쑥떡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 때문에 아마 총 보험금은 59억인데 그 중에 이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우선 소송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급여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소득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매달 14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출까지 받아서 냈는데 또 보장은 사망 이외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장을 안 했다는 건 말이에요. 입양된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렇죠. 50세가 넘어서 좀 입양이 특이하죠.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번 소송에서는 이분이 이제 소송에 패했지만 예. 다음 소송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은 이게 뭐냐면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보험 사고라 그러는데 이건 우연히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의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의도가 뭐가 있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에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어요. 고의성이 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뭔가 의심을 하면서 뭔가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뭐가 딱 결정적인 뭐가 내용이 없다 그렇죠. 그건가요? 그러니까 고의성이라는 건 근데 보통 우리가 수사를 했을 때 뭐가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됐지만 보험료 많이 냈다, 그 다음에 뭐 사망만 했다,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다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의성이 있는 게 확정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이제 항소도 하고 다른 소송도 할 텐데 이 소송도 사실은 고의성이 있다라는 거 입증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한 건지 고의적으로 발생한 건지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보통은 고의성이라는 거는 이 보험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경찰 수사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안 나오면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툼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오늘 좀 실려 있는데 뭐 입양된 동창생 쑥떡 의문사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지금 소개들이 되고 있어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경제 관련 기사군요.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증권으로 인정받았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런 거 주각 투자 이런 거 그동안 한. 근데 뭐 보호 조치 의무와 등등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 형태 변호사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사나 작곡가 아니면 실현한 뭐 가수들한테 이제 저작권료를 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동 투자를 하자 이거거든요. 옛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리치 이런 걸로 이제 부동산 공동 투자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그 규제 밖에 있었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증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규제 범위로 들어오는 건데 한 가지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한다 그러면 자기 지분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도 일종의 물건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물건을 갖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만 갖는 거예요. 배당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중간에 있는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한 분한테 저작권의 일부 지분을 주면은 뭐 중간에 있는 회사가 없어져도 그 저작권 자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권리를 갖는 게 그렇죠. 아니군요. 직접적인 권리는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으로 인정받아서 뭔가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네요. 어쨌든 뭐그 규제 범위로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 예. 문제가 됐을 때는 뭐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법에서 일단 뭐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이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뭐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